정다운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부담 없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정다운 상담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참 흥미로운 사연입니다. 선생님, 제가 인터넷에서 소금물 한 잔만 잘 마셔도 뱃살이 빠지고 혈당이 내려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인지 모르겠고 소금은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맞는 건가요? 이런 질문 요즘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당 조절이 어렵고 뱃살이 쉽게 붙다 보니 소금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나에게 맞는 방법이 아니라 나를 해칠 수 있는 방법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주 정확하고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소금물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나쁜 소금과 좋은 소금이 나뉘고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비싼 소금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굳이 3만 원, 5만 원짜리 히말라야 소금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마트에서 5천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소금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값비싼 소금이 몸에 안 맞는 분도 있습니다. 우선 소금물을 왜 마시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사람 체내의 수분은 전해질이라는 균형으로 유지됩니다. 전해질의 중심이 바로 나트륨이고 나트륨이 부족하면 몸속물이 제자리에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뱃속에 가스가 차고 장이 잘 안 움직입니다. 또 나이가 들면 위와 장의 기능이 예전보다 느려지면서 물은 먹는데 몸이 자꾸 붓는 느낌이 드는 것도 바로 이 전해질 균형이 무너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소금물 한 잔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진짜 그냥 소금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농도로 마시는 소금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차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은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 정도의 아주 약한 농도입니다. 이 농도로 마시면 위와 장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잠자고 있던 수분이 제자리에서 움직기 시작하면서 몸 안에 쌓여있던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됩니다. 이것이 뱃살 감소의 첫 단계입니다. 무조건 소금물만 마신다고 뱃살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장 운동이 살아나고 그에 따라 배변이 원활해지며 복부 내 가스가 빠지고 전체 부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즉, 지방이 타는 것은 아니지만 배둘레가 눈에 띄게 줄고 몸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소금물을 마신 후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바로 이 속이 편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럼 혈당은 어떻게 잡힐까요? 이것도 아주 단순합니다. 장 운동이 좋아지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잡히면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집니다. 쉽게 말해 혈당이 올라가기만 하던 몸이 혈당을 조절할 힘을 되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아침 혈당이 높은 분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분들에게는 아주 약한 농도의 소금물이 도움이 됩니다. 당이 아니라 물과 전해질이 먼저 들어가니까 몸이 덜 놀라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소금물은 절대 짜서는 안 됩니다. 입에 넣었을 때 짠맛이 느껴진다 싶으면 이미 과한 겁니다.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는 순간 혈압은 즉각 영향을 받습니다. 또 짠 소금물은 오히려 장을 자극해서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진짜 약한 농도라고 강조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굵은 소금이나 꽃소금,
제제 소금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다만 향미 소금, 색소가 섞인 소금, 이온 교환 소금 같은 가공된 소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복잡한 성분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소금물 한 잔이 왜 몸에 도움되는지 원리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어떤 소금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만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혈압이 있으신 분들, 혈당 조절 중이신 분들은 꼭 끝까지 차분히 들어봐 주세요. 우선 소금 종류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마트에 가면 참 많은 소금이 있습니다. 꽃소금, 제제소금, 천일염, 구운 소금, 히말라야 핑크솔트, 죽염, 심지어는 바다향을 넣은 소금까지 종류가 너무 많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쉽게 정리가 됩니다. 효과를 노린 소금물이 아니라면 너무 비싼 소금은 필요 없다. 우리가 마시는 소금물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전해질 균형을 맞춰 장 움직임을 회복시키고 몸속 물순환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트륨이 핵심이지 특별한 맛이나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무난한 건 마트에서 5,000원 정도면 판매하는 굵은 소금 혹은 천일염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성분이 복잡하지 않고 가공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우리 몸이 부모님 세대부터 계속 써오던 방식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죽염이나 핑크솔트처럼 가격이 비싸고 과하게 구워졌거나 미네랄이 지나치게 많은 소금은 오히려 위장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시니어들은 이런 소금물을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몸은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복잡한 소금일수록 어르신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소금물 농도는 어떻게 맞출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그래도 조금은 짜야 효과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소금물은 맛이 안 느껴지는 정도여야 합니다. 컵 하나에 물 200ml라고 하면 그 물 위에 소금 한 꼬집만 넣으세요. 손가락으로 살짝 집어서 흩뿌리는 정도입니다. 더 넣으면 안 됩니다. 입에 넣었을 때 짠맛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이미 과합니다. 그 정도 소금물은 혈압이 오르고 위벽을 자극하고 장에서 수분을 빼앗아 설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농도의 기준은 맛이 나지 않는다입니다. 물맛인데 마시는 순간 몸속에서 스르르 내려가는 느낌이 있을 정도의 농도.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소금물입니다. 이제 마시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소금물은 아침 공복에 한 잔 또는 점심과 저녁 사이 미묘하게 졸립거나 처지는 시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가 전해질 균형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밤새 수분을 잃어서 몸이 마른 상태이고 점심에서 저녁 사이에는 혈당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빠지는 시간이죠. 이때 약한 소금물을 한 잔 넣어주면 전해질 균형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하강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주의점도 있습니다. 밤에는 소금물을 마시지 마세요. 밤에 마시면 부종이 심해지기 쉽고 혈압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잠자리에서 몸이 붓기 때문에 아침에 눈이 무거워지고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절대 밤에는 마시지 않는다라고 강조합니다. 이제 일주일 루틴을 조금 설명드릴까요? 많은 분들이 소금물을 마시고 바로 다음날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하십니다. 물론 배가 편해지고 가스가 빠지는 느낌은 하루 만에도 오지만 몸이 안정적으로 바뀌려면 7일은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1, 2일차에는 장이 깨어나고 배변이 편해지는 느낌이 옵니다. 3, 4일 차에는 복부 안쪽에 묵직함이 없어지고 몸이 붓지 않는 느낌이 옵니다. 5에서 7일 차에는 체중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체지방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체액과 가스, 장 내용물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편안하게 들어가고 혈당도 갑작스럽게 오르내리던 패턴이 좀 더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당뇨 초기인 분들,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배 둘레가 유독 잘 붓는 분들, 위가 찬 분들은 이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몸 안 물길과 장 운동이 바로 잡히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금물이 지방을 태우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물은 몸의 기본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결국 뱃살이 빠져 보이는 이유는 몸속 물길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물만 마시고 평소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단기 변화는 와도 장기 변화는 없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는 효과를 크게 보고 누구는 조금만 잘못 마셔도 어지럽거나 붓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체질과 몸 상태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 가장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 페이지에서 약한 소금물의 원리와 기본 루틴을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한 분 한 분의 몸 상태 기준으로 더 정확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소금물이 도움이 되는 분들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식사가 잘 내려가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밤새 수분이 빠지고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서 위가 늦게 깨어납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도 속이 차고 커피를 마셔도 속이 불편해지죠. 이런 분들은 약한 소금물이 위에 시동 역할을 해줍니다. 몸속 물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위가 부드럽게 깨어나기 때문에 아침에 답답한 느낌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변비 때문에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화장실을 못 가는 분들입니다. 특히 60대 이후로 장 운동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때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물이 장 안에 도착해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금물은 장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장이 움직이기 좋도록 물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변비가 체질적인 분들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2, 3일 차부터 배변이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혈당이 금방 오르고 금방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식후에 급격히 오르고 금방 다시 내려가면서 어지럽고 손이 떨리거나 허기가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약한 소금물이 전해질 균형을 안정시키면서 혈당 변동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아침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 새벽에 혈당이 떨어져 잠에서 깨는 분들이 이런 도움을 얻습니다. 네 번째는 몸이 자주 붓는 분들입니다. 손발이 퉁퉁 붓고 아침에 눈이 잘 안 떠지는 분들, 오후만 되면 발등이 부어 신발이 답답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의 부종은 단순한 짠 음식 때문이 아니라 물순환이 막힌 것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약한 소금물은 물순환을 정리해주기 때문에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도와 붓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가장 빠르게 느껴지는 변화가 바로 이 붓기 감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절대 하면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거나 단백뇨가 나온 적이 있거나 병원에서 신장 조금 약하시네요 라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다면 소금물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신장은 나트륨을 처리하는 기관이고 이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소금물을 마시면 몸이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부전이 있는 분들입니다. 몸에 물이 쌓이기 쉬운 병이기 때문에 소금물을 마시면 부종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차는 느낌까지 올 수 있어서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정상 범위로 유지가 안 되거나 측정할 때마다 들쭉날쭉한 분들은
소금물로 인해 혈압이 더 오를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약한 농도는 크게 문제없지만 조금만 농도가 강해져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들입니다. 짠맛이 거의 안 느껴지는 농도라고 해도 소금물이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속쓰림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분들이 소금물을 마신다면 반드시 아주 소량으로 아주 천천히 입에 머금었다가 넘기는 방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하면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소금물을 제대로 마시는 일주일 시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에서 10시 사이 공복에 한 잔. 여기에 반드시 맛이 없는 소금물이어야 합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 졸리거나 힘이 떨어지는 시간이 있다면 그때 한 잔 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2잔 이상은 권하지 않습니다. 밤 8시 이후에는 절대 금지입니다.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오고 넷째 날부터는 화장실 횟수가 달라집니다. 여섯째, 일곱째 날쯤 되면 배가 들어가고 혈당이 급격한 변화가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7일 동안 마시면 몸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실제로 느껴지는 변화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7일이 지나면 계속 마셔도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변화를 순서대로 짚어드리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까지 차분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1위 1차의 변화입니다. 소금물은 마시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방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몸 안의 순환이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속이 편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동안 장 안에서 멈춰 있던 물들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위나 장 주변 압박이 풀리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마시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방귀가 더 잘 나오거나 복부 안쪽이 살짝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좋은 신호입니다. 장이 깨어났다는 뜻이죠. 특히 아침에 소금물을 마신 분들 중 상당수는 전보다 아침 식사가 더 잘 넘어간다고 느끼십니다. 전해질 균형이 맞아야 위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소금물의 영향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던 분들은 2단계에서부터 큰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3, 4일차의 변화입니다. 이때부터는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부 주변이 부드럽게 내려가고 배 안쪽이 빵빵하게 차 있던 느낌이 사라집니다. 장 운동이 살아나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변비가 있던 분들은 3일차부터 묵직함이 사라진다 혹은 가스가 빠진다는 표현을 하시곤 합니다. 가스가 줄면 배둘레가 바로 줄어듭니다. 체지방이 빠진 건 아니지만 옷핏이 달라 보이는 변화가 오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몸이 덜 붓는 느낌입니다. 특히 손가락, 발등, 얼굴 부종이 줄어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속 물길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이제 물이 제 역할을 하니 쓸데없이 머무르지 않고 순환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5일에서 7일차의 변화로 들어가면 변화가 가장 뚜렷해집니다. 소금물은 지방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전해질 균형을 바로잡아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몸이 정상 모드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많이 편해지고 아침에 몸이 덜 무겁고 혈당이 급격한 상승과 하강이 줄어듭니다. 특히 아침 혈당이 늘 높았던 분들은 5에서 7일 차에 전보다 안정된 수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해질 균형이 잡히면서 인슐린 반응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배둘레 변화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실제로 7일 만에 배가 쑥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지방이 타서가 아니라 장 운동이 정상화되면서 쌓여있던 가스, 물, 장 내용물 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화장실을 갔다 오더라도 장 안에는 여전히 많은 내용이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소금물은 장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남아있는 것들을 흘려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 그럼 7일이 지나면 계속 마셔도 되나요?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마시는 습관으로 바꾸는 건 좋지 않습니다. 소금물은 어디까지나 균형을 잡아주는 도구이지 매일 먹는 건강식이 아닙니다. 너무 자주 마시면 몸에 나트륨이 쌓이기 쉽고 신장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압이 들쭉날쭉한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금물은 필요할 때 잠깐 사용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3일에서 7일 정도 짧게 사용하는 겁니다. 속이 무겁고 장이 멈춘 느낌이 들 때, 잦은 부종이 있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불안정해졌을 때, 아침마다 속이 답답할 때, 이럴 때 일주일 정도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몸이 정상화되면 바로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몸은 이미 균형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에 굳이 계속 소금물을 마실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평소 저염식을 너무 오래 해서 나트륨 부족 증상을 가진 분들, 즉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자주 어지럽고 혈압이 너무 낮아서 힘이 없는 분들은 2, 3일에 한 번 정도 아주 약한 소금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맛이 안 느껴지는 정도의 농도입니다. 소금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몸의 기본 기계처럼 작동하는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과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면 무리하지 않으면서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마셨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자신의 몸 상태를 판단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소금물은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변화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68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0년째 변비가 있고 아침마다 속이 답답해서 늘 커피부터 드셨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면 배가 더부룩해지고 점심때까지 속이 편하지 않았죠. 이분이 소금물을 시작한 건 아침이 너무 답답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첫날부터 몸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마시고 40분쯤 지나자 배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오전 중에 방귀가 자주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아주 정상적입니다. 장이 깨어났다는 신호죠. 둘째 날에는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고 20분 뒤 화장실을 갔습니다. 평소에는 억지로 힘을 주지 않으면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날은 자연스럽게 배변이 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가볍고 허리띠를 맸을 때 평소보다 한 칸이 더 들어갔다고 하셨어요. 이분은 일주일 동안 소금물을 마시고 가장 크게 느낀 변화로 점심때 졸리지가 않는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나트륨 균형이 잡히면 혈당 출렁임이 줄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62세 남성분 사례입니다.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아 평소 혈당 관리에 신경을 쓰던 분이었습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이 항상 고민이었고 아침 공복 혈당도 높게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이분은 소금물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정확한 농도와 마시는 시간을 지키면 큰 무리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7일간 시도해 보셨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은 별다른 느낌이 없었지만 셋째 날부터 아침 공복 혈당이
10에서 15 정도 내려갔다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겪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처럼 전해질 균형이 무너져 혈당이 출렁이던 경우에는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분은 7일 동안 점심과 저녁 사이 졸림이 줄고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며 굉장히 만족해했습니다. 실제로 전해질 균형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의 작동 환경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혈당의 오르내림 폭이 줄어드는 겁니다. 다음은 70대 초반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평소 부종이 심해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발도 잘 붓고 오후가 되면 신발이 꽉 끼는 분이었죠. 이분은 소금물 마시는 방법을 듣고 바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잔 아침 공복에만 마셨습니다. 첫날부터 손가락 붓기가 줄어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부터 신발을 신을 때 발등이 훨씬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또 오후가 되어도 발이 덜 붓고 아침에 손을 쥐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하신 겁니다. 이런 분들은 몸속 물길이 막혀 있는 상태인데 소금물이 그 물길을 다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종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한편 효과가 거의 없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55세 남성분인데 이분은 소금물을 일주일 동안 꾸준히 마셨지만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장 운동 저하가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과한 간식과 야식으로 인해 위장에 지속적인 부담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수분 섭취 자체가 매우 부족한 분이었기 때문에 소금물 한 잔만으로는 몸의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소금물은 단기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소금물은 물길 정리만 도와줄 뿐 식습관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먼저 수분 섭취를 늘리고 간식을 줄이고 소금물은 보조독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다시 조정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를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소금물이 효과가 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장 운동이 느린 상태, 부종이 반복되는 상태, 아침에 속이 답답한 상태, 혈당이 출렁이는 상태, 즉 물길과 균형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소금물이 들어가면 바로 균형이 잡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변화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효과가 거의 없는 사람들은 이미 장 운동이 정상인 사람, 수분 섭취가 충분한 사람, 붓기가 거의 없는 사람, 혈당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사람,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겐 소금물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몸이 이미 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금물은 누구에게나 만능으로 작동하는 약이 아니라 몸의 흐름이 틀어진 분들에게 균형을 되찾아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 본 것처럼 사람마다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상태가 어떤 쪽에 가까운지만 정확히 판단해도 소금물은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마실 때 효과가 더 좋아지는 습관, 그리고 반대로 절대 함께하면 안 되는 행동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금물 자체보다 어떻게 마시고 어떤 행동과 섞이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고 때로는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금물의 효과를 더 높이는 습관부터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같이 마시는 물의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물 한 잔만 마시고 하루 종일 물을 거의 안 마십니다. 그러면 오히려 몸 안에 나트륨 농도가 높아져 효과가 떨어집니다. 소금물은 몸속 물기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물기를 따라 흐를 기본물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마신 날은 하루 물 섭취를 평소보다 2컵 정도 더 늘려야 합니다. 너무 과하게 마실 필요는 없고
천천히 자주 마시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아침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소금물의 역할이 전해질 균형 회복인데 이 균형을 맞추는 과정은 따뜻한 환경에서 훨씬 더 잘 진행됩니다. 그래서 소금물 한 잔 마신 뒤 3분에서 5분 정도만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장이 훨씬 더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침 스트레칭을 추가했을 때 소금물만 마신 분들보다 변화를 더 빨리 느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습관은 식사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물은 위장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금물로 장 준비를 잘 해두었어도 식사할 때 음식을 빨리 먹어버리면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씹는 힘이 예전보다 약해지고 위산 분비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급하게 먹으면 장이 바로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소금물을 마시는 동안에는 식사 하나라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는 카페인 섭취를 조금 줄이는 것입니다. 소금물은 몸의 균형을 맞추는데 카페인은 이 균형을 흐트러뜨립니다. 커피나 녹차, 에너지 음료는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금물의 수분 이동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그래서 소금물 효과를 확실히 보고 싶다면 소금물 마신 뒤 최소 1~2시간은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절대 함께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행동은 짜게 먹는 날 소금물까지 마시는 것입니다. 소금물은 맛이 안 느껴지는 약한 농도라고 해도 결국 나트륨입니다. 그런데 평소 식사가 짜거나 외식이 많거나 찌개국을 많이 드신 날에 소금물까지 마시면 몸은 바로 과부하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날은 혈압이 많이 오를 수 있고 부종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날 짜게 먹었다면 다음 날은 소금물 금지입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행동은 운동 직전에 소금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간혹 운동할 때 땀을 많이 흘리니 소금물로 먼저 전해질을 채우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위험합니다. 소금물은 활동 전이 아니라 활동 후에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데 더 적합합니다. 운동 전에 마시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가거나 속이 울렁거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전에는 맹물로 충분히 수분을 채우고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소금물을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하는 건 약과 같이 마시는 것입니다. 혈압약, 이뇨제, 유산균, 위장약 등 다양한 약들이 있지만 이 중 특히 이뇨제물을 많이 배출시키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소금물과 함께 섞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뇨제는 몸에서 나트륨과 칼륨을 빠르게 배출시키는데 여기에 소금물까지 들어가면 몸이 균형을 잡지 못해 어지러움이나 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약 먹기 전후 2시간은 소금물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저녁밤에 소금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밤에 소금물을 마시면 체액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상체에 정체되기 쉬워서 얼굴이 붓거나 다음날 눈이 잘 안 떠지고 머리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혈압이 오르는 분들은 소금물로 인해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밤 시간대는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금물을 마시면서 갑자기 식단을 극도로 줄이거나 단식하는 것, 이것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금물은 어디까지나 물기를 바로잡는 것이지 공복을 견디게 해주는 음료가 아닙니다. 단식을 겸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어지럽거나 반대로 몸이 긴장하여 혈당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소금물 루틴은 항상 평소 식사 습관 안에서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물을 마시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꼭 관찰해야 합니다. 손이 떨린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숨이 차거나 가슴이 뻐근하다. 갑자기 머리가 무겁다.
이런 신호가 오면 소금물은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나트륨이 과해지거나 전해질 균형이 흔들린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소금물 루틴과 함께하면 효과가 훨씬 더 강해지는 생활 습관, 그리고 뱃살 혈당 관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주 현실적인 행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소금물은 몸의 흐름을 깨우는 역할일 뿐이고 진짜 변화는 일상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생활 습관들까지 같이 하시면 뱃살 혈당 변화가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만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소금물과 가장 잘 맞는 습관은 아침 햇빛 쬐기입니다. 이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몸의 리듬을 정상화시키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장은 햇빛을 받으면 이제 깨어날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장이 깨어나면 장 운동이 자연스럽게 원활해지고 소금물로 정리된 물길이 훨씬 더 활발히 움직입니다. 아침에 소금물을 마신 뒤 베란다나 문 앞에서 딱 5분만 햇빛을 쬐어보세요. 이 5분이 하루 전체의 혈당과 붓기 상태를 바꾸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식사 중간에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할 때 물을 함께 마시면서 음식을 넘깁니다. 하지만 식사 중간 물은 위산을 묽게 만들고 소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소금물로 부드럽게 깨어난 위가 오히려 부담을 느끼게 돼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니 식사 중에는 물을 되도록 마시지 않고 식사 전후로 물을 따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금물을 마신 날은 이 습관을 꼭 지키면 몸이 훨씬 편안해지고 가스가 덜 차게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만 앞당기는 것입니다. 소금물이 장을 깨워주기는 하지만 저녁 식사가 너무 늦으면 장이 다시 무거워지고 밤새 혈당이 출렁거리는 일이 생깁니다. 밤늦게 먹으면 혈당이 올라간 상태 그대로 잠들게 되기 때문에 이때 생긴 당이 그대로 지방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녁 식사는 6시, 7시 사이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소금물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걷기 루틴을 짧게 자주 넣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 하면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죠. 하지만 소금물 효과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건 하루에 딱 5분에서 7분짜리 걷기 3번입니다. 아침 소금물 마신 후 가벼운 걷기. 점심 먹고 10분 뒤에 5분 걷기. 저녁 식사 후 집 안에서 천천히 5분 걷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길게 걸을 필요 없고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만 걸어도 됩니다. 이 짧은 걷기들이 몸의 순환을 계속 유지해주기 때문에 뱃살이 덜 나오고 혈당이 출렁거리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소금물과 함께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식사할 때 채소, 단백질,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 이 순서로만 드셔도 혈당이 확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건 의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소금물로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식사 순서로 혈당 급등을 막으면 혈당 조절은 거의 안정권에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설탕 과자빵을 줄이는 대신 과일을 시간에 맞춰 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금물을 마셔도 과자를 매일 드시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과일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과일은 아침이나 점심에 먹어야 합니다. 저녁 늦게 과일을 먹으면 당이 쌓이고 혈당이 출렁거리고 밤새 체지방으로 변합니다. 소금물을 마셔도 이 부분을 조절하지 않으면 뱃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7번째 습관은 물을 너무 차갑게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물은 장을 따뜻하게 깨워주는데 소금물 마시고 바로 차가운 물을 마시면 장이 다시 얼어붙습니다. 장이 차갑게 식는 순간 소금물의 순환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장 운동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금물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는 직전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금물 효과가 거의 사라진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야식은 혈당을 크게 올리고 장을 무겁게 만들기 때문에 소금물로 깨운 장이 다시 잠들어 버립니다. 특히 빵라면 과자떡 같은 탄수화물 야식은 최악입니다. 소금물을 마시는 동안만큼은 저녁 이후 먹는 것을 최대한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습관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고 장 운동을 막습니다. 그러면 소금물이 해주는 일이 거의 사라집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심한 날은 소금물 마시는 날보다 몸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소금물을 마시는 날은 마음도 조금 느긋하게 가져야 효과가 잘 나타난다.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상담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들이고 제대로 이해해야 소금물을 안전하게 그리고 오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바로 여러분의 궁금증에 답하는 시간입니다. 실제 질문 그대로 가장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소금물 마시면 배는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이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대부분 3, 4일 차부터 변화가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금물이 지방을 태워서 배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장에 쌓여있던 가스와 체액, 그리고 미처 배출되지 못한 내용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소 방귀가 잘 안 나오거나 배가 땅땅하게 차 있는 분들은 소금물의 변화가 더 빠릅니다. 3일 차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지 허리가 헐렁해졌어요. 앉을 때 포만감이 덜해요입니다. 단 드물지만 2일 차부터 바로 배가 들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물길이 막혀 있던 경우가 많습니다. 소금물 한 잔이 물길을 바로 열어주면서 하루 만에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소금물은 얼마나 자주 마셔야 하나요? 이 질문은 꼭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소금물은 매일매일 마시는 음료가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아래 2가지입니다. 필요할 때 3일에서 7일 동안만 짧게 마시는 방식. 속이 답답할 때, 붓기가 심할 때, 혈당이 갑자기 불안정할 때, 이럴 때 짧게 사용하는 겁니다. 주 2, 3회 정도 관리용으로 마시는 방식. 평소 몸이 차고 변비가 잦거나 아침에 속이 무거운 분들은 월수금처럼 규칙적으로 가볍게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방식은 아무 이유 없이 매일매일 장기간 마시는 것. 이건 분명 부작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일부이지 건강보조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금물을 장기적으로 마셔도 안전한가요? 정확히 말하면 장기적으로 매일 마시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고 중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너무 저염식만 하면서 전해질 부족 증상이 있는 분들, 예를 들어 다리에 쥐가 잘 나고 어지럽고 혈압이 지나치게 낮고 하루 종일 힘이 빠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2, 3일에 한 번씩 아주 약한 농도의 소금물을 마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사 상담을 먼저 권합니다. 4번째 질문, 혈압 있는 사람도 마셔도 되나요? 이 부분이 특히 민감합니다. 혈압이 있다고 해도 잘 조절되는 사람은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도와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한다면 절대 금지입니다. 혈압약 먹어도 자주 150에서 160 넘는 분. 혈압 측정할 때마다 들쭉날쭉한 분. 신부전, 신장질환이 있는 분. 이분들은 미량의 나트륨에도 몸이 크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소금물은 절대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혈압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저녁에 소금물 금지입니다. 소금물 먹으면 혈당이 왜 내려가나요? 이 부분은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조금 어렵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혈당은 몸의 흐름, 즉 순환이 좋아지면 안정됩니다.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 혈당이 급하게 오르락 내리락하고 몸이 계속 긴장을 하면서 인슐린 반응도 나빠집니다. 소금물은 바로 이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당의 출렁임이 줄어드는 겁니다.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천천히 오르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침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은 대부분 밤새 몸속 물길이 막혀 있어서 새벽 시간대 혈당이 튀어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아침 소금물이 이 균형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소금물 마시면 자꾸 졸린데 정상인가요? 네, 의외로 정상입니다. 졸림은 몸이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흔한 반응입니다. 소금물로 전해질 균형이 조금이라도 맞춰지면 몸이 긴장을 풀기 때문에 편안해진 느낌 또는 졸림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붓고 호흡이 답답하고 이런 증상이 동반된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소금물 마시면 살이 진짜로 빠지나요? 이 질문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체지방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빠지는 것은 장에 남아있던 내용물, 부종, 가스, 물 정체,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체중계 숫자는 크게 안 변해도 배 둘레가 확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보고 살이 빠졌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뱃살을 줄이려면 저녁 식사 시간, 걷기 습관, 물 섭취량 같은 생활 습관이 반드시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이제 소금물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긴 시간 동안 차근차근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금물이 맞지 않는 분들을 위한 대체 방법, 체질별로 더 좋은 대안, 그리고 오늘 이야기 전체 요약까지 담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께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몸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소금물이 맞지 않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대체 방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물은 누구에게나 맞는 만능약이 아닙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 신부전 있는 분, 혈압이 자주 150 이상으로 오르는 분,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 이런 분들은 소금물보다 부드럽고 부담이 적은 음료가 더 적합합니다. 이분들을 위해 실제 상담에서 자주 추천드리는 대체 음료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미지근한 물 레몬 한두 방울. 레몬을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이 정도는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장에 부드러운 자극을 줍니다. 전해질 부담도 없기 때문에 신장혈압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보리차. 보리차는 위에 부담이 없고 장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가스가 잘 차는 분은 위가 찬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소금물만큼 즉각적인 변화는 없지만 안전성이 가장 높습니다. 미지근한 물 200ml 꿀 반 티스푼. 혈당 때문에 꿀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소량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산 분비가 부족해 속이 무거운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단, 당뇨 조절이 어려운 분들은 이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질별로 더 좋은 선택.
사람마다 몸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소금물이라도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체질 상태별로 맞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배가 자주 아프고 장이 예민한 사람은 보리차 천천히 걷기. 이런 분들은 소금물이 장을 자극해서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보리차로 장을 부드럽게 하고 가벼운 걷기를 더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붓기만 유독 심한 사람은 소금물 3일 따뜻한 물 마시기. 붓기가 반복되는 사람에게 소금물은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단 3일만 하고 반드시 쉬는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대신 따뜻한 물을 하루에 3회 정도 천천히 마시면 더 좋습니다. 혈당이 쉽게 오르는 사람은 식사 순서 교정 5분 걷기. 소금물도 도움이 되지만 혈당의 가장 큰 열쇠는 식사 순서와 걷기입니다. 특히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만 지켜도 혈당이 절반 가까이 안정됩니다. 아침마다 속이 무거운 사람은 소금물 한 잔 햇빛 5분. 이 조합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 소금물은 장을 부드럽게 깨워주고 햇빛은 몸의 생체 시계를 안정시킵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 요약.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요약만 정확히 기억하셔도 소금물을 잘못 마시는 일은 없습니다. 소금물이 도움이 되는 경우, 장 운동이 느릴 때, 아침에 속이 답답할 때, 부종이 반복될 때,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소금물 마시는 법.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 맛이 느껴지면 이미 과한 정도. 아침 공복 한 잔만 많아도 하루 2잔. 밤에는 절대 금지. 마시면 안 되는 사람. 신장질환, 신부전, 혈압이 계속 높게 나오는 사람, 역류성 식도염 심한 사람, 일주일 변화, 1일 속이 편해짐, 3, 4일 가스붓기 줄어든 배둘레 감소, 5에서 7일 혈당 출렁임 안정, 속이 가벼워짐. 함께하면 더 좋은 습관. 아침 햇빛 5분. 식사 중 물 먹지 않기. 저녁 식사 시간 앞당기기. 짧은 걷기 3회. 식사 순서 교정. 마지막 당부드릴 것은 소금물은 기적의 음료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흐트러졌을 때 균형을 되찾아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농도만 지키고 타이밍만 지키고 자신의 몸 신호만 살피면 7일 안에 분명히 변화가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금물은 어디까지나 도구이고 주인공은 여러분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생활 습관과 함께할 때 진짜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 하루의 첫걸음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다운 상담소였습니다.